예장 버스 정류장 옆에 바로 또 이회영 기념관이 있었어요. 이회영 기념관이 있었는데 이건 옮겼고요. 지금은 관람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게 뭐냐면 여기가 남산 케이블카를 또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네. 이쪽 부분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쪽이 다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장공원 밑에 버스 정류장을 제외하고 이회영 기념관부터 여기에 중앙정보부 6국이라고 있습니다. 6국이 있었던 자리 지하에 기억이라는 전시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기억하자의 기억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취조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항상 기억하자라는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가 되면은 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랑 더불어서 지금 남영동에도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거든요. 유명한. 네. 거기 고문을 자행했던. 네네. 그 전두환 시절. 네. 여기는 중앙정보부들의 건물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장동은요. 네. 남산의 북쪽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결국 박정희 정권 때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전두환 정부가 되면서 안기부로 바뀌었고요. 안기부도 여기서 하다가 중앙정보부 건물을 똑같이 쓰게 되면 중정에서 이어져 온 느낌이 나잖아요. 물론 이어져 온 게 맞긴 하지만. 그런데 중정부장이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에 중정 자체가 약간 권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쇄신하고 하고자 안기부를 서초동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을 국가 소유의 건물들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둘씩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원래는 40여 개가 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10개 정도 남았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거의 다 허물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이쪽을 다시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중앙정보부장. 이게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 그거랑 관련 있는 네, 그쵸. 건가요? 남산의 중앙정보 부장들을 줄여서 남산의 부장들이니까요. 그렇구나.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장 아닙니다. 네. 높으신 분이에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렇죠. 뭐 모르시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면 또. 기피디님은 아마 2번 봤을걸요? 그랬을걸요? 네. 사실 저도 이 시대 때에 청년기를 보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땐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제가 이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거는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 지금 초대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JP, 네. 자민련의 JP, 초록색의 JP, 그리고 항상 말이 약간 느리고, 그 저는 그냥 그런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받았던 이런 충격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각했을 줄이야. 사람을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거나 하는 것들이 그 뭐랄까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입학해서 저희는 이제 운동권이 거의 사라졌던 시대예요. 그쵸. 그렇죠. 물론 남아있는 작은 분들은 있지만 저희 한 8, 9년 선배 되는 분들이 학교 졸업을 못 하시고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래 다니는 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졌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희 막 등록금 투쟁하려고 하면 총장실 점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서 시위할 일 있으면 같이 시위하고, 왜냐면 저희 때는 농화를 그래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마다 아빠가 너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의식이 있는 나이 때부터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시절이었네. 그쵸.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고, 그때 쌀개방 한다고 그래가지고 FTA 반대 시위 나가고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 막 그런 거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위를 나가냐는 거예요. 너 정말 큰일 난다. 평생 너 직업을 가지지 못할 줄도 모르고. 빨간 줄찍. 그 정도면 다행이지. 그리고 나라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게 그 이전에 정부 비판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아빠랑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도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봤잖아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정보들이 저한테 막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인터넷이 발달이 영상 매체로 발달되진 않아서 이런 옛날에 사건을 접하려면 책으로밖에 접하지 못했는데 막 제가 학구열이 높은 학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토론 수업하거나 이렇게 학회 같은 걸 해야 알 수 있지. 근데 점점 이제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가 넘어갈수록 많은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에 의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더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로 심했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겁을 먹었던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구나. 맞아요. 그래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63년, 4년쯤에 비공식 기록에서는 중앙정보부의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37만 명 정도 됐대요. 뭐야, 그때 인구가 3천만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1%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감시하고 있는 거지. 누구나 감시를 와. 하고 있는 거죠. CCTV야? 그니까요. 거의 그 그러니까 정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끌려가는 시대가 맞다는 거죠. 북한이었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좀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게 뭔가 큰일 날 소리, 뭐만 하면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그쵸. 진짜 박정희가 아꼈어요. 너무 아껴서 자기 처조카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네, 처조카랑 결혼을 시켰고 이 김종필은 이게 박정희를 등에 업고 또 육사 8기였거든요. 제안을 먼저 해요. 우리도 미국 같은 CIA 같은. 네, CIA 같은 정보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정보기관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CIA는 정보기관이에요. 맞아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FBI는 수사권이 있어요. 국내에 맞아. 국한된.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기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중앙정보부가 출범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검찰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 기관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이 진짜 권력을 막 사용할 수 있는 딱 네. 그거네. 사실상 저는 봤을 때는 이 기관이 점점 높아지면서 박정희가 김종필을 두려워하고 중앙정보부를 견제했던 이유는 박정희를 또 빨갱이로 몰아가서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히려 이 국가 위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필이 처음에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됐지만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기 때문에 결국 박정희까지 견제를 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건들 때문이지만 결국에는 이 내부에 있는 세력과 박정희의 견제 때문에 일본을 갔다 오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견제를 받습니다. 본인이 만든 기관 때문에 본인이 만든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아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기관이었고 2기 넘어가서 3기 김재춘이라는 사람은 6사 5기인데 6사 5기와 8기가 거의 5.16을 같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기랑 8기랑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특히 선배인데. 네. 그리고 근데 48년에 같은 해에 임관을 했고 이 알력 싸움에서 5기가 김재춘이 이겼는데 모든 8기들을 다 쳐내고 자기가 딱 우뚝 설 줄 알았는데 박정희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5개월 만에 잘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김영욱이 중앙정보부장이 되는데 이 김영욱이란 사람이 다시 또 6사 8기예요. 다시 이제 8기가 이쪽을 주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앙정보부를 거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 고문. 아, 저기 네, 써 있는 것만 사건들. 봐도 무시무시하네요. 그쵸. 네, 실미도.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63년에 돼 있다고 돼 있지만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를 맺어요. 한일협정이라는. 박정희가 이제 일본하고 좀 굴욕적인 외교를 이제 맺게 되는데 일본한테서 돈을 받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거를 용서해 준다라는 조건에 이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 시위도 하고 대학생들이 막 시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전쟁 그치. 겪은 세대,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과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신 사과받고 대신 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버렸으니 막 대학생들부터 난리가 나는데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시위를 잠재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국정원에서 없는 사건을 하나 만들죠. 인민혁명당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다 빨갱이야. 다 북한 지령받고 지금 박정희 정부를 반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 없애고 다 북한화 만들려고 지금 하는 빨갱이들의 소행이야 라고 해서 거짓 뉴스를 네 그거를 해가지고 이때 시위하던 사람들을 막 잡아다 드려요. 네, 한 47명? 근데 증거가 없거든요. 그치. 이 사람들이 뭐 빨갱이고 한 증거가 없어서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게 김영욱 때입니다. 이 고문으로 의한 자백밖에 없어서 검사들이 양심 있는 검사들은 도저히 기소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치. 막 단체로 검사 사직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여기서 흐지부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다 김영욱 때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김영욱이 너무나 폭력적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어버려서 그 이미지가 싫어서 김영욱을 또 잘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유한 김계원이라는 사람을 박정희가 또 억지로 등용을 시킵니다. 인상도 그러네. 네. 사진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김영욱처럼 안 해도 된다. 그 좀 정도까지는 너무 필요 폭력적인 없다. 거기는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거의 야당 정치인들한테는 남산 샌님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좀 폭력을 지양하는 쪽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야당 정치인들은 더 난리를 칠 거고 밑에도 잠재워지지 않을 거였을 거잖아요. 박정희가 또 바꾸는 거예요? 네, 또 싫죠. 그거는 또 싫은 거죠. 너는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김계원이란 사람이 나중에 박정희가 그 죽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하기 싫다. 나 그렇게 중정부장 하기 싫다고 해놓고서 잘랐으면서 왜 또 비서실장을 그냥 내 옆에서 말벗이나 해달라. 해가지고 비서실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도 있었어요. 네. 그랬던 사람이다. 네. 마지막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성격이 우유부단. 좀 유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해두죠. 네. 그나마. 네. 물론 이 권력에는 편승을 했지만 그나마 조금 여기에서는 좀 유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후락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또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름을 알아요. 그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승만 정부 때부터 중정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던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의 정보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상부에 올려주는 역할 정도 하고 좀 미국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게 이후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전부터 어쨌든 계속 이제 군 안에서 정보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워낙에 말빨도 좋고 처세도 능해서 제갈조조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원래 중정 이전에 이승만 정부 때에 중정 역할을 했던 곳이 79호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79 자체도 이후락의 군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원래도 실세였는데 어쨌든 또 다음 정부에서도 대단한 사람이네. 네, 또 다른 실세가 된 거죠. 처세 능력은 뭐. 그래서 이런저런 또 일들을 하다가 이 사건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을 만들어요. 일본에서 납치한. 네. 근데 김대중을 납치 잘못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쪽팔려서 또 자릅니다. 저런. 그렇게까지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소리 소문 없이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신직수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고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진짜 대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인데 군법에 하던 군인으로서 법조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36살 때 법무부 뭔가 장관급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어요. 빨리 네. 올라갔네. 그리고 제가 다른 것보다는 신직수를 기억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중정이 만들어질 때 그런 법안들, 초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했던 사람이 신직수예요. 네, 중정을 같이 만드는 뭔가 행정적인 것들을 다 서포트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법에 입각한 모든 것들을 만든. 그리고 신직수라는 사람이 중정 부장일 때 거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등장을 이 하시는군요.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엄청 많이 비서실장, 네. 왕실장.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청학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민청학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신 정권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 민청학년 사건을 어떻게 잘 뒤집어가지고 사건을 만들었느냐. 제2의 인혁당 사건을 만듭니다. 김영욱이 만들었던 아까 인민혁명당 가짜로 만든 그거 있잖아요. 네네. 제2의 인혁당 사건으로 이거를 탈바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인혁당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 학생들을 꼬드겨가지고 또 박정희의 반동분자들을 만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요.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재판을 하는데 군인이 아닌데 군법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을 때려서 18시간 만에 8명을 죽여요. 이건 살인이죠. 야, 연산군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요. 시신도 안 보여주고요. 가족들은 아직도 네. 너무 잔인하네. 정말 잔인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중정부장이 김재규가 됩니다. 이 김재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달랐죠. 그때 당시에 차지철, 박정희의 생각과 김재규의 생각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 김재규는 이제 폭력은 안 통한다. 네, 이제 끝까지 왔다. 20년이면 거의 끝까지 와 가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팽을 당하고 네, 그거에 못 견뎌서 죽이는 것까지가 바로 이 중앙정보부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길죠. 20년 긴데. 그러게요. 사실 한 명 한 명 보면 이 시기를 견뎠고 버텼던 분들은 이 사람들만 봐도 다 PTSD가 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중앙정보부장들이 있었던 곳으로 한번 네네네. 제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예장동 그 산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긴 지금 안기부라고 돼 있고요. 이거 다 중앙정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대한적 십자사, 여기 지금 옛날에 헐지 않았던 남산별관, 여기 TBS 교통방송국 자리. 네, 요 자리까지를 다 공환화시켰고 지하로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헐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소방재난본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소방재난본부가 있는 자리는 중앙정보부의 행정동, 사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동이 있었던 자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남산별관 자리가 뭐냐면 중앙정보부 6국이 있었던 자리래요. 뭐 1국, 2국, 3국, 4국, 5국, 6국이 있었겠죠. 그 6국 있었던 자리인데 이 6국의 지하가 상징하는 바가 너무 커요.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을 잡아들이는 고문은 거의 다 여기서 자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억이라는 기념관 같은 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 자리가 또 뭐냐. 통감부터입니다. 총독부터예요. 옛날에 통독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담당하던 사람들 네.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헌병 순사들이에요. 아이고. 그때 배웠던 고문 기술을 그대로. 자신의 나라의 청년들한테 그대로 써먹은 거죠. 이 육국 제가 막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가장 섬뜩한 말이 그거였어요. 육국이 고기 육자를 나중에 사람들이 막 썼대요. 아이고. 왜냐면 살점을 주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쪽에서 고문당했던 사람들 나중에 시신 같은 것들 거의 못 찾았는데 어떤 신부님이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시신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뒤꿈치 살이 다 잘려나갔다고. 아이고.
근데 살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져 있었다고, 이가 다 부러져 있었다고도 하고요. 가장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네. 섬뜩하죠. 네. 네. 근데 진짜 저기는 그 당시에도 차들 많이 다녔던 데였을 텐데. 네. 근데 진짜로 무서워서 이쪽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대요. 진짜 무서워했대요. 잘못 잡혀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해요. 간첩을 잡으면 승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나 그냥 붙잡아다가 정말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나. 네, 진짜 아무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승진을 위해서. 여기가 종로 2가 쪽에서 쭉 가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남산 1호 터널 들어가는 길인 것 같고, 소울길 쪽으로 해서 남산 순환도로 올라가는 그 길 네, 맞죠? 맞아요. 이쪽은 이제 순환도로 쪽입니다. 쭉 이쪽이 이렇게 순환도로 쪽이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비 전. 진짜 공원화를 했네요. 네. 안기부 6국 자리에는 건물을 세워주는 대신 통감부와 총독부가 있었던 터임을 상징하는 초석들과 요 6국에 있었던 그 벽이랑 기둥들을 남겨놨어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이 아닌 왜 일반 벽이 타일로 되어 있냐는 거죠. 물고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문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 자리를 막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 너무나 찾아가기 싫었지만 네. 근데 한 번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내가 고문을 당했던 이곳이. 그러니까 나는 지하로 막 2층으로 끌려가서 고문 당하다가 뭐 나온 분들도 있고 못 나온 분들도 있지만 과연 이곳이 진짜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보건 사업할 때 많이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을 이제 증언을 토대로 이 기억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이 증언 그대로 재현을 해서 가장 이곳에 들어가면은 섬뜩하고 슬픈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직원들한테 하는 말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줘요. 계속. 살려주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저는 간첩 아니에요.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언 목소리들을 따서 계속 들려주거든요. 너무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이렇게 고문을 자행하던 사람들 네.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들, 맞아요. 남자들 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옛날에 그리고 여기서 일했다는 거 다 숨기고 살고 진짜 심했던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대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역사를 한 번씩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을 맞아요. 참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호 의문사가 바로 이때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 국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두는 게 맞느냐. 공소시효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막 있었는데 아직도 없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없어져야죠. 국가가 국민한테 저지른 이런 참혹한 거는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땡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러게. 중앙정보부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동이에요. 자, 여기 사진을 여기 뒤에를 보시면은요. 건물이 하나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거 보시나요? 그러네요. 집이에요. 네. 이쪽이 바로 중앙정보부장의 공관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요. 진짜 으리으리한 양옥집에 규모 큰 앞에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는 모든 게 철통보안 감시가 되면서 나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소죠. 이 앞에 이 유리 건물 있잖아요. 네. 경호동이래요. 웬일이야. 그리고 요 옆에 정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 옛날에 김현희가 살던 집이라고 해요. 마유미? 칼기? 칼기 그 사건이 있었던. 여기서 살았다고요? 보호를 받았어야 됐겠죠.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네. 한때. 왜냐면은 이쪽만큼 보안이 잘 되는 곳이 없잖아요. 대통령 옆 아니면 중정 옆이죠. 네. 그렇다고 어디서 봤어요, 제가. 네.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의 집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도 리뉴얼 중이어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고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 끝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리의리한 공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재난본부에서 왼쪽 위로 올라갔을 때가 중앙정보부장의 공간이고 왼쪽 밑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위안부 기억의 터, 통감관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총독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본이 일사늑약을 하고 통감부라는 걸 세워서 먼저 통치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오기 시작하죠. 그 통감부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안부 기억의 터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기억의 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징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산책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석 돌이 이렇게 81개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들이 작진 않거든요. 돌들 커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이 한 곳에 이곳에 모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배꼽의 의미는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이 산모와 태아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통곡의 벽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을 새긴 곳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눈, 정말 눈처럼 돼 있어요, 이곳이. 네. 그래서 일제 만행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통감관저터 쪽을 이 안에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요렇게 통감부가 생겼었대요. 여기서 경술국치가 일어난 곳이고요. 거꾸로 세운 동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하야시 곤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을 철거하고 나서 이거를 기억하고자 해서 이거를 다 거꾸로 엎어버리고 이거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네. 파묘 보시면은 왜 그 친일파의 정기를 꺾어버리려고 관을 거꾸로 해놔가지고 그 후손들한테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 친일파가. 이 관이나 동상을 거꾸로 논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이 죽어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없게 네,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통감관저터가 이쪽에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중앙정보부 본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 중앙정보부 본관 자리는요. 유스 호스텔이에요. 아, 여기서도 고문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바로 육별관 취조실이 있어요.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고문 취조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대공분실처럼 기념관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또 이때 당시에 이명박이 싫다. 유스 호스텔로 만들자. 강력하게 해서 이곳이 유스 호스텔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아이들이 숙박을 하면서 귀신 나올 것 같은데. 네, 즐길 공간이라는 곳이 참. 그리고 이곳이 또 유신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10년 동안 독재도 모자라서 이제 또 얼마만큼의 더 독재로 얼마만큼의 많은 희생양을 이제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다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교수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각 대학에서도 중앙정보부의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을 때예요. 무슨 말 하나. 이때가 몇 년 정도일까요? 73년?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이후인 것 같은데 저는 대구의 계명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계명대학교 캠퍼스 안에 네. 탱크가 들어와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저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뭐 이러면서 어릴 때였으니까. 박물관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군인 아저씨들이 진짜. 막 이렇게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독일 유학을 하고 온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종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최종길 교수가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진짜 불의에 항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목소리를 내주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은 죄가 없다. 당연한 것에 항거를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끌려갑니다. 제가 꽃고무를 봤는데 이분 특집을 하더라고요. 친동생이 이때 중정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친동생을 시켜서
법적인 자문을 구할 것이니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니 그래요? 그래서 형님을 모셔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모셔온 형님은 여기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들어온 지 나흘 만에 갑자기 이 동생한테 오라고 해서 너희 형님이 간첩임을 자백하고 자살했다. 라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중정 직원이고 우리 형이 중정 직원의 형이고 무슨 간첩인지 말이 되느냐. 그리고 무슨 자살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에요. 현장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동생이 현장 보고 싶어 했던데 싹 치웠대요. 이거 나중에 밝혀진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 뛰어내렸다고 하기엔 다리가 꽈져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너무 자세가 반듯해요. 어느 곳에 꺾임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 보니 이 사람의 간첩 협의점 정말 발견된 거 없었고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멍이 들지 않거든요. 심장에서 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타에 의한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죽고 나서 떨어뜨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죽음의 진상을 아는 사람이 자보 같은 걸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이 사람이 마치 빨갱이라고 다 자백을 해서 자살한 것처럼 잘 포장이 돼서 나중에 언론에까지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정이 또 유럽을 거점으로 한 그 간첩을 잡았다. 일망타진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이 의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 가족들도 그렇고 원래는 막 억울하다. 진상 규명해달라고 했을 때 너희 다 그럼 간첩으로 몰아버릴 거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완전 연좌제가 심할 때여가지고 간첩으로 낙인 찍히면 아예 살 수가 없었을 시대잖아요. 이 부인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들은 살려야겠는 거죠. 그래서 다 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거를 다 배신하고 나라에서 그랬던 사건을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곳이 고문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이것도 참 마음 아픈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정보부 사람들 체력 단련하라는 체육시설이 여기 있었대요. 세상에. 그게 너무 싫죠. 그러게. 너무 소름 끼치죠.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이 고문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지금은 아트센터처럼 미디어 센터처럼 지금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체육관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리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소리길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고문실의 소리들을 녹음해서 계속 들려줘요. 원래는 여기 철문이 엄청 크게 양쪽으로 있었다고요. 여기가 고문이 자행된 곳 중에 가장 심각했던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문을 한번 지나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 아니면 어디 하나 불구가 돼서야 나올 수 있다고 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철문역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래서 이 문은 없앴는데 이 길을 기억하자고 해서 이 소리를 이제 나오게끔 누르면은 여기서 막 나와요. 엄청 그 무서운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길을 지나면은 중앙정보부 제5별관. 이 5별관 뒤에 지하로 또 고문실로 가는 문이 있어요. 이곳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고문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김대중 씨도 여기서 고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안기부가 됐을 때 누구 그쵸, 네. 그분들도 저기서 다 고문받고 했었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을 위주로 조사했던 거는 이곳, 육국은 이제 대학생들을 위주로 또 했던 고문 장소, 중앙정보 본관도 고문 장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무슨 건물을 갈 때마다 고문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지 않니? 여기에 이 큰 건물에 고문실이 몇 개나 될 거며 그리고 그게 20년 정도 동안 이어져 온 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니?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롭고 너희는 지금 여기에 40여 개의 건물들 중에서
고작 3-4개 정도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 40여 개의 건물이 있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문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죽음과 희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생들도 약간 그 공포가 느껴졌나 봐요. 또 여기가 다 스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일부러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아픈 역사를 보러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하게 남겨진 게 좀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다는 게 좀 대단하죠. 네. 여기까지 저는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이 무겁고 먹먹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함께 해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